안녕하세요. 재밌게 읽어주시고 시청자분들도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서 벌써 세 번째로 쓰는 글입니다. 첫 번째, 사건의 시작. 사무라이 명장이 전역을 하고 제가 파견을 나가기 얼마 전 부대에는 거상의 전설이 돌고 있었습니다. 잘 먹지도 않는 마스타 생생가득 버디언, 건방, 쌀국수를 매입하는 병장의 이야기가요. 제 기억으로는 2등병 월급이 약 65,000원 정도였는데 일반 담배가 2,500원, 디스플러스가 2,300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2등병 때는 뭐가 그렇게 살 게 많은지 돈이 항상 부족했었죠. 세제도 사야 되고 바디 샴푸, 클렌징 폼, 화장품 등등이요. 거기에 술은 끊어도 담배는 못 끊는 저는 항상 재정난에 하닥이고 있었습니다. 생생가득은 200원, 버디언은 100원, 쌀국수는 200원, 건빵은 300원에 매입하는 그 병장. 상병 때부터 계속 그렇게 매입을 했다고 해요. 보급품은 꽤 잘 나오던 부대라 넘쳐나는 한 달 보급품을 모으면 한 담배 한 갑 정도 디스는 사피울 수 있었고 꽤 짭짤했기 때문에 흡연자들은 거의 다 보급품들을 그 병장에게 팔았습니다. 저의 중대의 흡연자는 거의 70%, 약 60여 명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보급계원이 불출을 안 하고 팔 사람을 물어본 다음 그 병장에게 박스로 그냥 갖다 줘 버렸어요. 자, 여기서부터 궁금한 게 있을 텐데 그 많은 보급품들을 도대체 어디다가 보관을 해왔을까? 제 동기들의 말에 따르면 군수 창고 같은 데 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13명의 동기들은 거의 다 부대 요직을 맡았기 때문에 부대 사정을 훤히 알고 있었거든요. 제 동기들은 각각 보직 1호차 운전병, 군수 개원, 보급 개원, 행정 개원, CP병, 군종병, 통신병, 교환병, 가설병, 운전병, 취사병 등등등등이었기 때문에 거의 부대 내 숟가락 개수부터 통신 안테나 핀 개수까지 전부 파악이 가능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그 병장은 생활관 천장을 뜯어가지고 거기다가 얹었었다고 하더라고요. 천장 대부분이 석고보드인 걸 이용해서 드라이버로 살짝 뜯고 지지하는 빔 같은 데 걸쳐서 박스를 얹어 놓은 거였죠. 보급품이 자주 나온다는 뜻은 보급품의 소모가 제대로 되었는지 검사를 자주 한다는 뜻이라서 검사를 피하기 위해 이런 짓을 한 걸로 보입니다. 저는 전에 썰에서 말씀드렸듯이 궁금증이 굉장히 많은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보급품의 행방을 조사하던 중 동기에게 들은 것이 있었는데 통신부대 특성상 저희는 교환대 근무라는 것이 있죠. 가설해 놓은 교환소에 장비를 운용하는 근무인데 근무 시간이 4시간 단위였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에 나오는 전화대기 그 비슷한 근무인데 2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비를 운영하고 인계 이후에 선임은 보통 자거나 책을 읽습니다. 근데 그 선임은 항상 근무 시간에 운용과 점검을 하고 나면 교환소 밖으로 휙 하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근무지가 굉장히 고지였기 때문에 사관들도 점검을 잘 안 해서 보통 담배를 피우곤 했는데 그 선임은 절대적 비흡연자라 사라지는 이유들을 다들 궁금해했었죠. 굉장히 무서웠던 선임이라 물어보기도 그래서 가만히 있었다고 하는 동기는 저처럼 눈치가 있었기 때문에 물어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여튼 그 많은 보급품들은 차곡차곡 드래곤의 던전 마냥 생활관 천장에 쌓여가고 아무도 반항 못하는 절대 권력의 병장, 게다가 성격도 좋다고 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에 다들 쉬쉬하고 있었죠. 저는 그 선임과 악연이 하나 있었는데 그 병장은 앞에서 봤다시피 또라이였기 때문에 최대한 비위를 거스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중대 생활관은 3층이었는데 1층이 샤워실입니다. 하지만 그 병장은 제가 있는 동안 한 번도 샤워실에 간 적이 없었죠. 샤워실이 북적거린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붙어있는 세면장에서 샤워를 했습니다. 저는 뭐 저한테 피해오는 것도 아니라서 세면장에 있는 세탁기에 빨래 집어넣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화장실 입구문은 닫아두면 안 됩니다. 내부에서 이상한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저는 부대에 전입오자마자 선임에게 그 내용을 배웠고 당연히 문을 살짝 열어두고 떠났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자신이 샤워를 하고 있는데 문을 열어뒀다는 이유로 네 위 내 아래 집합 버스터콜이 걸렸죠. 그날 저는 저녁부터 취침 소등 후 1시간까지 계속 갈굼을 당했고 언젠가 그 병장을 담가버리겠다는 각오를 다짐했습니다. 마편이 불가했던 게 마편을 쓰면 분대장들과 간부들이 읽고 올리게 돼 있었대요. 두 번째, 사건의 발생. 그 병장의 저녁이 약 3주 남았을 무렵 저는 딱히 방법이 없어 그 병장을 담그는 걸 그냥 포기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그 병장이 주말만 되면 천장에 있는 보급품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약 20개나 되는 박스가 되는 그 보급품들을 들고 주말마다 사라지는 병장. 그 많던 싱하가 아니라 그 많던 보급품 누가 다 옮겼을까였죠. 그 와중에 병장을 목격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병장이 보급품을 들고 수송부로 사라졌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대는 산안개를 통으로 깎아서 만든 부대였는데 아마 안테나 전파 수신을 위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산에 깎아 만든 부대 특성상 조그만 개울이 있었고 그 개울 근처로 계속 사라졌다고 해요. 천장을 가득 메우고 있던 건방들과 마스타, 쌀국수들은 점점 줄어드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전혀 모르는 상황. 그때부터 재밌는 소문들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병장이 개를 키운다, 병장이 보급품으로 과자의 집을 만들어서 애들을 납치한다 등 우스갯소리가 있었죠. 병장의 저녁이 3일 남은 토요일 어김없이 병장이 보급품을 들고 또 사라졌고 깔깔이도 없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통신차량 키 좀 줘봐,
하는 겁니다. 통신 차량 키 중에 몇 개는 비상키로 제가 들고 있었는데 그걸 어디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어 말년병장을 거역하겠냐마는 저한테 했던 또라이 같은 일로 인해 어떤 일인지 알아야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 그러면 차에 같이 잠깐만 가자 라고 하는 겁니다. 수송부로 내려가니 차가 아닌 통신 박스를 열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통신 박스를 열어주자 병장은 TMR 망치 하나를 꺼내는데 TMR 망치 이렇게 생겼대요. 안테나 말뚝을 치는 망치입니다. 통으로 쇠로 되어 있고 굉장히 무거운 망치라서 근데 그 망치를 들고 개울로 가더니 얼음을 깨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디선가 조그만 뗏목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저를 불러서 뗏목에 보급품들을 시키게 했어요. 내가 월요일에 저녁을 하면 아침 9시쯤 될 거야. 그럼 8시 반쯤에 있잖아. 수송부로 내려와서 이 뗏목에 묶인 밧줄을 좀 풀어줘. 그럼 내가 하루에 가서 기다리면 거기로 올 거니까. 라면서 저한테 담배 2갑을 주더라고요. 이 어두운 거래. 저는 응하며 주말을 보냈습니다. 월요일 병장이 저녁 신고를 하고 부대를 걸어 내려가는 동안 저는 수송부로 가려고 했지만 행보관이 시킨 작업으로 인해 30분쯤 늦게 가게 되었습니다. 30분 후쯤 저는 약속대로 뗏목에 묶인 줄을 풀고 있는데 왕 하는 소리와 함께 헌병들이 나타났죠. 저는 재빨리 줄을 풀고 숨었고 헌병들은 막 위병소로 향하던 병장을 잡았습니다. 사건의 전말 3번째. 헌병들의 조사 결과 밝혀진 이야기가 어이가 없었는데 이야기가 병장은 집에 가져간 보급품을 팔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국방부 마크가 찍힌 보급품을 구하는 일본 밀리터리 덕후들한테요. 그동안 근무 중에 사라진 것도 교환소 근무 중에 밤에 나가서 도끼로 나무를 잘랐고 이로 뗏목을 만들어서 대량으로 내보내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빼돌리려고 했던 그 많은 보급품 중에 알고 보니 탄입대와 X반도, 더블백 등 보급품들이 같이 들어있던 걸 봤고 장부에 숫자가 맞지 않는 걸 본 군수개원이 이를 보고하였고 혹한기 대비로 군수 물자를 꼭 찾아서 장부를 채워야 했던 군수개원이 이를 발견하고 대량의 보급품에 놀라 신고를 하자 범인을 잡겠다고 조사가 몰래 이어지고 있었던 거였죠. 저도 나중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으나 이등병이었고 병장의 압력으로 실행되었다고 판단되어 무죄를 받았습니다. 다만 그 병장은 육군 교도소를 가지 않고 그냥 만창을 가게 되었는데 그 보급품 전부 회수되어 전부 유통기한 전 소진하라는 명목하에 하루에 마스타 2개, 건빵 한 봉지, 쌀국수 2개씩이 매일매일 나와 전 중대원을 한 달 동안 2kg씩 체중 증가시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재밌기에도 중대장과 행보관이 둘 다 뚱뚱한 편이라 한동안 돼지 중대로 불리게 되었네요. 빙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나라를 팔아먹은 군생활 썰은 앞으로도 103mm 적설량으로 혹한기 중에 고립된 썰, 대대 한 대뿐인 파견 차량 혼유사고로 영창 갈 뻔한 썰, 악마가 들린 동기, 패급 상병이 다른 중대 아저씨 방탄에 총을 쏜 이야기, 체육대회 날 막걸리 5통 마시고 근무서는 선임 등이 남아있으니 기대 바랍니다 라고 오바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 잘 읽었습니다. 저희 부대는 일반 사단과는 편제가 조금 다르기에 사단장, 연대장과 같은 직책이 아닌 다른 직책명으로 불렸지만 편의상 일반 사단의 직책명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여차하면 부대 정체가 드러날 수가 있어서요. 제가 짬찌였던 시절 저희 분대는 수송부 병사들 사이에서 짬분대라는 멸칭으로 불렸습니다. 왜? 완전히 그냥 잘 못하는 사람들 모아놓는 곳인가? 이유는 아주 단순했죠. 타 수송분대 운행 관련해서 짬이란 짬은 전부 맞아야 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자대 배치를 받던 날 당시 저희 분대에 대한 인식이 그리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병 진급 심사를 받을 때쯤 이런 멸칭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 원인은 바로 당시 분대장이었던 제 삼촌군번의 김모 상병 때문이었습니다. 이 인간은 업무 능력이 평타 정도는 치지만 그 외의 모든 부분이 가히 패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이었죠. 처음에는 타 분대 수송부 선임들의 눈치가 보였는지 적당히 얌전했지만 선임들이 하나둘씩 전역하고 나니 본인이 상병 3호봉 정도 되어서 실세 라인이 되자마자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임들에게 온갖 짬이란 짬은 다 때리고 자기 빨래 대신 시키기, 밥 대신 배식 받게 하기 등 폭언, 욕설은 기본으로 장착하고 자기가 고등학생까지 복싱 선수였다면 뭐만 하면 어중간한 포즈 취하면서 저희의 팔뚝을 잽으로 때려댔죠. 아프진 않았는데 굉장히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은 매일 저희들에게 담배를 삥 뜯어가는 것이었어요. 단순히 삥을 뜯는 수준이 아니라 부대장 권한으로 운행이나 불침번 근무를 세워서 하루에 초번 말번 근무를 동시에 시키거나 조기 기상해야 되는 등 오전 조기 배차부터 해서 취침 시간 이후 복귀하는 야간 운행까지 쉴없이 넣는 등 권력에 취한 북쪽 셋째 돼지 새끼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모두 저희가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담배를 상납하지 않으면 받는 불이익이었죠. 저희는 야간 운행이나 조기 운행이 굉장히 많아 근무 수정이 굉장히 잦았고 경우에 따라서 한 명이 하루에 여러 번의 근무를 서는 일도 많았으며 분대장이 불침번 근무를 조정하는 권한도 있었고 병사들에게 관심 따위는 개또 없는 당시 본부 근무대장의 무관심으로 인해 가능한 폐악질들이었습니다. 이 인간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이 당시에 일병 월급이 15만원 정도 했고 담배값이 4,500원 막 인상되었던 시절인데 매달 이 인간에게 상납할 담배를 거의 한 보루씩 사야 됐죠. 하지만 이 인간의 횡포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올린 정전시킨 후임설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본부 근부대장이 오시자 모든 후임들은 물론 그동안 이 인간의 횡포가 선을 넘었다 생각했던 선임들까지 힘을 모아서 마음의 편지 원기옥을 날려가지고 이 인간을 영창 만창으로 보내게 되었고 복귀 후에도 본인이 저희 부대에서 생활하는 게 꺼림칙했는지 안검하수 치료라는 명목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전역할 때까지 짱박혀 있었습니다. 당연히 알터니가 빠진 저희는 이 인간이 돌아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매우 기뻐했고요. 하지만 이 인간은 입원하며 부대를 떠난 뒤에도 저에게 똥을 뿌렸습니다. 저희 분대뿐 아니라 다른 분대에도 온갖 부조리를 행했고 이 때문에 타 분대에서 저희 분대에 김상병 대신 참여해야 된다며 자기 분대 짬을 미친듯이 때려대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래서 짬 분대가 된 이유구나 이게. 하필이면 김상병과 한 달 차이 나던 부분대장이 앰뷸런스 운전병으로 의무대에만 짱박혀있기 때문에 저희의 쉴드를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도 김상병이랑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인간이었죠. 그 다음 가는 분대 3고는 선임은 아직 상병도 달지 않은 짬찌 라인이었기 때문에 쉴드를 칠래야 칠 수가 없는, 말 그대로 진짜 저희끼리 짬 처리를 다 해야 됐습니다. 그나마 3고 선임은 저와 3개월 차이 나는 일병 선임 둘, 그리고 한 달 차이 나는 맞선임과 함께 저는 제 동기 그리고 마투임 2명까지 인원이 상당히 많아 짬을 맞아도 어찌어찌 업무가 돌아가게 가능했지만 머지않아 지옥이 다시 한번 펼쳐졌죠. 3개월 선임 둘이 한 명은 학벌이 좋다는 이유로 수송부 행정병으로, 다른 한 명은 제주도 출신인데 연대장님과 동양이라는 이유로 지휘관 차량 운전병으로 팔려갔으며 제 맞선임은 S급 병사로 뽑혀서 버스 운전병으로 팔려나가며 인원이 감축되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4명의 신병과 타분대에서 패급으로 버려진 한 달 차이 나는 맞선임이 저희 분대로 왔죠. 진짜 무슨 짬 분대네. 그냥 무조건 짬 시키네. 문제는 저희 분대가 주로 담당하는 배차는 훈련 지원으로 좁디 좁은 산길을 타고 들어가서 훈련장까지 배달을 하는 쿠팡맨스러운 업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훈련장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막 이제 기량평가를 통과한 2등병들이 운행하며 바로 어디 긁고 오거나 최악의 경우 산비탈 안에나 논두렁, 저수지로 들어가는 대형 사고들이 벌어질 수 있었죠. 그렇다고 타 분대에게 짬을 맞은 배차를 막내들을 내보내자니 이런 짬 배차는 대부분은 장거리 배차 위주라 더 위험할 것 같았기에 절대로 내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대라면 운전병이 부족할 때 간부가 직접 운행해서 배차를 사용하겠지만 하필이면 이 시기에 저희 부대는 모 간부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정비관님의 출고 2달 된 렉서스를 갖다 꼬라박는 사고를 친 덕분에 분노한 수송관님께서 앞으로 직접 운행은 없다! 라고 선포를 하는 바람에 모든 배차를 운전병들이 싹 다 떠안아야 했죠. 결국 떠나간 김상병, 뒤를 이어 분대장을 단 전 3고, 현 분대장 유일병은 본인을 비롯한 남아있는 인원들을 2중 3중 배차를 뛰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막내들은 왕복으로 2-3km 정도 되는 가까운 훈련장이나 또는 영내 단순 배차만 뛰며 기량을 키우고, 저를 비롯한 남아있는 인원들은 한 번에 2-3곳의 훈련장을 돌아다니며 총알 배송을 해야만 했죠. 좁디 좁은 산길과 논길을 하도 돌아다닌 덕분에 저희의 운전 기량은 정말 미친듯이 빠르게 성장해났고, 제가 1겁이 될 무렵 저는 다른 운전병들이 몇 번씩 수정해가며 조심조심 지나가던 길을 2돈반으로 휙휙 지나갈 수 있는 초 A급 기량 운전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쯤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이 시기에 저희는 군지검이라고 했는데 찾아보니 전투장비 지휘 검열이라는 명칭이 있네요. 우리도 군지검이라고 그랬는데, 군지검을 위해 창고에 구리스 범벅이 되어 있는 비닐 포장이 되어 있는 거의 초유물급 보존 상태를 보여주고 있던 각종 차량 부품들의 포장을 뜯어 차량에 매달려 있는 명줄만 간단히 붙잡고 있는 부품들과 교환을 하며 모든 차량을 S급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부족한 인원으로 인해 저희 분대는 한 명의 2세대의 차량을 혼자서 정비해야 됐지만 평소 혼자서 호루 치고 타이어 갈고 빼빠질하던 덕분인가요?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게 저희 분대의 모든 차량을 그동안 쌓인 흙먼지를 털어내고 교본에서나 볼 법한 반딱반딱한 새 차로 다 거듭낼 수 있었지요. 그렇게 거의 한 달에 가까운 준비가 끝나고 드디어 본격적인 군지검이 시작되었고, 저희는 한 달간의 지옥이 드디어 끝났다며 이것은 마지막 눈물이라며 담배를 피우면서 위아래로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데 검열관이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하네요. 선임들에게 들은 바로는 군지검 검열은 기껏해야 소령급 정도가 온다 그랬는데 저희 수송부로 검열이 온 사람들은 남들은 군생활하면서 반경 10m 내에 접근한 일도 별로 없었다는 대령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령들 주위에 준이 2명과 대위 5명이 더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저희 부대는 원래 땡땡 군지사에서 검열이 나와야 되지만 하필이면 전년도 군지검에서 저희 부대 군수과가 압도적인 성적으로 최우수 부대로 선정되는 바람에 올해 군지검에서 기존 군지사가 아닌
관련 최상급 부대에서 직접 검열을 나온 것이었죠. 그리고 오는 김에 이전 검열들의 미달이 나온 부대의 간부들을 교육시킨다는 명목으로 싹 다 끌고 온 것이었습니다. 검열관 대령들은 수송부 차량들의 상태를 보고서 껄껄 웃으며 그래! 장비는 이렇게 관리를 해야지 하면서 신명나게 처웃어댔고 낯빛이 어두운 준이들과 대위들은 옆에서 멋쩍은 미소만 짓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원래 같으면 갖고 있는 장비랑 장부의 장비를 비교하면서 장비 상태를 눈으로만 확인하고 끝내야 하는데 병사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군지검이건만 저희의 초 S급 두돈반을 보고서 눈이 돌아간 한 대령이 병사들 훈련 상태도 한번 볼까? 라면서 하필 그 옆에 있던 저와 제 동기를 이리 와봐 병사! 그러면서 그 대령은 저기 땡땡호 차량 우측 전면 타이어 한번 예비 교체로 한번 타이어 교체해봐라 라고 명령했죠. 아마 그는 일병이면 운행이면 모를까 타이어 교체 같은 거는 아직 몸에 익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꽤나 걸릴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는 명령을 하고 바로 뒤로 돌아서 다른 간부들과 수다를 떨며 담배를 꺼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모든 짬을 맞는 거와 동시에 모든 우선시에서 뒤로 밀린 덕분에 정비고에서 쓰던 대형 자키를 사용하지 못해 군지검을 준비하는 동안 10수대의 군용차 타이어를 차량 상비용 소형 자키로 교체해야 했던 저와 제 동기의 능력을 말입니다. 소형 자키 얼마나냐면 요만해요. 주황색으로 생겨가지고 요만해. 저희는 명령을 듣자마자 예 알겠습니다 라고 우렁차게 대답하고는 일만 잘 풀리면 이제 짬 안 맞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떠서 제가 자키를 설치하고 차량을 들어올리는 동안 제 동기는 예비 타이어를 풀었고 순식간에 타이어 너트를 풀어 제낀 다음에 제 동기가 달려있던 타이어를 예비 타이어로 자리를 고정하는 동안 저는 타이어를 발등에 올린 다음에 반동과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비 타이어를 앞바퀴에 끼워놓고 다시 너트를 잠궜으며 이 모든 일을 저희의 명령을 한 검열관이 담배 한 대를 다 피우기도 전에 끝났고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한 검열관들은 아주 흡족해하며 그래 우주병이라면 저 정도는 해야지 라면서 껄껄거리면서 웃었으며 이 모습을 본 저희 수송관 또한 옆에서 스밀골 닮은 얼굴로 한박웃음을 지으며 이 새끼들 아직 좀 찌끄레기라도 그렇지 타이어를 갈아끼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15초 만에 갈아야지 라고 소리쳤습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지만 두돈반의 공체 상태에서 무게가 11톤 이걸 사람 손바닥만한 자키로 들어 올려야 되고 두돈반 타이어 무게가 40kg 이걸 혼자 들어서 끼우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모든 작업이 고작 1, 2분에 끝난 거죠. 제가 생각해도 이게 어떻게 가능했나 싶은데 아마 한 달 동안 이제 수십 번을 반복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됐던 것 같아요. 아무튼 검열관들은 연실 껄껄대며 저희 수송관과 함께 커피를 마시고 수송부 행정반으로 들어갔고 저와 제 동기는 남모르게 서로에게 따봉을 날린 뒤 하던 일을 마저 하러 갔습니다. 3주 4주 뒤였나? 시간이 흐른 뒤 저희 부대는 다시 한번 군지검 최우수 부대로 선발되었고 저희 분대는 수송관님의 한방웃음과 함께 모든 분대원들이 3박 4일 포상휴가를 받고 더 이상 짬을 맞지 않은 수송부 최강의 분대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저와 제 동기는 수송관에게 초 S급 운전병으로 인정받아 대형 버스 운전병으로 선발되었지만 하필 이때 말년이었던 앰뷸런스 운전병사님이 자기가 부사수로 저를 지목하고 제 동기는 차기 분대장 자원으로 뽑혀 결국 둘 다 이 분대에 잔류하게 되었다는 슬픈 이야기. 그리고 앰뷸병이 된 직후 하루 종일 대기만 하다 보니 일병 시절 얻었던 모든 능력이 상실되었죠. 여기까지 개패급 분대장 덕분에 초 S급 에이스가 될 수 있었던 썰. 이 썰을 본 모든 분들의 안녕을 바라며 이만 글 줄이겠습니다. 이제 군대 썰이 거의 바닥나가는데 다음에는 사회에서 겪었던 일들 썰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돈 없어서 우는 하마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저도 수송부 정비병 출신으로서 드릴 말씀이 많으나 녹화가 긴 관계로 편집자님의 목숨을 살려드리기 위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글 올린 장사꾼이에요. 이분 저 담배 팔아가지고 70만 원인가 벌었다는 그분이구나. 갑자기 행정병으로 복무할 당시 말도 안 되는 선임병사 징계 내용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그때가 12년도 1병 때였습니다. 이땡땡 상병님, 부대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선임 보신 적 있습니까? 아직은 안 되고 나 전역하면은 징계위원회 기록서 한번 봐봐. 이 말을 귀등으로 듣고 저는 군 생활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1병 말쯤 동기가 mp3를 들고 와서 징계위원회 서기로 들어간 이후 징계기록 파일을 열게 되었고 사수가 말한 징계기록서를 열람했죠. 중대는 12중대였습니다. 저는 그 책자를 보자마자 한숨을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는 저보다 3년에서 4년 먼저 군생활을 했던 선임이었고 그럼 거의 볼 일 없네? 이제부터 이병장이라고 명칭하겠습니다. 이병장님은 2등병 때부터 남다르셔서 징계에 대해 굉장히 관대한 성향이었는데 각종 부대 내 부조리에 대대장실 문 박차고 보고할 정도의 성실함과 각종 사건들로
그 계급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징계를 다 받은 상태였고 징계 결과 영창 31일 기록상 1병 때 받았었죠. 뭔 소리야 이게 뭐 깡패야? 아니 영창 1병 때 영창 31을 어떻게 해가? 뭐 하는 사람이야? 그는 상병 이후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데 그 충격적인 일은 제 기억 속에 적혀있는 기록상으로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시 친구와 통화, 22시 30분 중대장의 문을 두들기고 22시 중대장님이 특별휴가 대대장 건의, 다음날 04시 대대장 허가, 07시 특별배차 대대장님 레토나, 08시 터미널에서 차량 탑승 전 보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상황이었죠 이게. 21시 친구랑 통화했는데 21시 통화 내역. 야 뭐 왜 어쩌라고. 왜 전화해서 질릴자. 엄마 22시 30분 중대장실 보고. 중대장님 어머니께서 야야 왜 뭘 하시는데 어디 안 좋으셔? 그게 간밤에 차에 치이셔서. 야 아이고 그 이후에 특별배차와 특급 휴가를 보내며 일단락되는 줄 알았지만 트롤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이병장은 저 사건 전에 어머니께 전화해서 절대 아무 전화도 받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왔고 그를 이상하게 여긴 이병장의 어머니는 다이렉트로 중대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전화를 다음날 터미널 차량 탑승 전 보고 이후 10분 뒤 08시 10분경에 받게 되었고 그 전화를 받고 이병장이 동서울 터미널로 출발했다는 소식을 들은 행보관은 버스를 가로질러 제치고 미친 듯한 드리프트로 먼저 동서울 터미널에 도착하여 이병장을 체포해 연행해서 오셨죠. 당초 왜 그렇게까지 나가려 했는데 이유는 당시 징계 자료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저 자유가 거기 있기에. 또라이. 이병장 그는 복무기간 내 총 영창 75일의 실제 징계 서류 내역들입니다. 첫 번째 싸지방에서 프린트로 야한 사진 뽑기, 두 번째 후임 성추행, 세 번째 선임 폭행 전치 5주. 전치 5주면 어디 부러뜨린 건데? 이빨 깨지고 이 정도도 아닌데 전치 5주면은 뭐 안아골절이나 이런 거 일어난 건데? 손을 부러뜨리던지 뭐 어디 부러진 건데 이거? 네 번째 명령 불복종. 흔히 하는 훈련 시 A형 텐트 안 친다고 9시간 동안 투쟁해서 명령 불복종. 그리고 다섯 번째 탈영 2번. 여섯 번째 그 외. 이게 무슨 쇼생크 탈출인가요? 그 외에 더더욱 징계할 사유가 많았고 영창도 다녀왔지만 중대 대대라인의 간부진들이 그만 보고 싶고 제발 눈에만 안 띄게 해달라는 요청에 저녁일을 아득히 넘긴 그 시점에서 그냥 전역했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더 있으면 사고 더 치고서 더 이상한 짓 하고 또 영창 갔다 오면 또 부대에 있어야 되고 또 귀찮아지니까 그냥 내보내버렸구만 그냥.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군대 기밀까지는 아니고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기밀스러운 일이네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하세요 라고 아은님께서 올려주신 썰렁썰리였습니다. 군대에서 가끔 부적응자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걸러내기가 쉽지가 않은 게, 자, 첫 번째, 진짜 정신적으로 이상한데 군대에 어찌저찌 하다가 그냥 본인도 이상한 사람인 줄 모르고서 아무렇게나 막 살던 사람들이 군대에 왔을 때 답도 없어, 진짜. 얘가 뭐 병력 기록이나 뭐 이런 게 병적 기록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밖에서 먹던 약이 있다 뭐 이러면은 어느 정도 뭐 감내해줄 수 있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뭐 정신적으로 이게 약간 헷가닥해가지고 이게 군대에 들어와 있으면 야, 진짜 부대 분위기 완전 박살나요 진짜. 걔 뭐 하는 일마다 막 다 이상한 짓 하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이지 않아. 사회 통념상 일반적이지 않은 짓을 많이 해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그 선임들이나 간부들하고 좀 트러블도 많고 좀 화나게 만드는 일들이 많죠. 그게 첫 번째 케이스고, 진짜로 병이 있거나 진짜로 좀 모자라서 그런 친구들이 있고, 두 번째로 그런 모자른 척하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만 편하면 되고 남들이 어떻게 되건 상관없다. 남들은 어찌되건 상관없으니까 나만 편하면 된다라는 마인드로 약간 모든 작업이나 이런 거에서 열애하고 싶어하고 일 안 하려고 하고 계속 막 자기 막 뭔가 막 문제 있는 것처럼 굴고, 뭐 정신적으로 문제 뭐 그런 거 전혀 없는데 군대에서 발현됐나 봅니다. 막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막 갑자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뭐 정신과 가서 막 무슨 뭐 약을 받아온다든지, 갑자기 막 군 병원에 대빨나게 막 맨날 매주 막 한 달에 몇 번씩 하는 외래 진료 이런 거 있으면 무조건 꼬박꼬박 가가지고 뭐 우울증 약이나 막 이런 거 조금씩 타와가지고 막 그걸로 갖다가 행복안하고 중대장하고 대대장 막 협박한다든지 그런 애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진짜 아픈 사람들이 치료를 못 받아요. 가면 군의관이 뻥칸 줄 알아. 그래서 군대에 있는 군의관들 보고서 많이들 욕하는 게 왜 애들 아픈데 바로바로 약 안 주고서 왜 뻥이냐고 믿냐 이러는데 꾀병 정말 많아. 꾀병이 거의 삐프티야 내가 봤을 때 진짜로. 그 뭐 진짜 이렇게 타박상 일어났는데 막 안에 갑자기 부러진 척하고서 외래 가가지고 치킨 먹고 있는 놈들도 있고 아주 도사야 그냥. 근데 내가 옛날에 웃겼던 거는 훈련 때 애가 막 못 걷겠대. 그러면서 처음에는 발 뒤꿈치인 데가 조금 까졌어. 조금 까졌는데 누가 봐도 별 이상이 없어. 그냥 막 조금 까지기만 했는데 막 아우 너무 쓰라리다. 너무 아프다 막. 아우 다 쓰라려. 막 우리들 막 발 보여주는데 막 발바닥 어떤 애는 허물이 벗어져 있고 막 여기 막 발 뒤꿈치인데 거기는 막 껍데기 다 벗어져가지고 완전 생살만 나와 있고 막 이런 애들도 있는데 조금 그 해진 거 같고서 계속 너무 아프다 뭐 뭘 발라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막 이러는 거. 그래서 쟤는 왜 저러나. 너 그러면은 저 의무대 가봐 그러지 말고 어머 의무대 갔는데 그 자리에서 쨍 거야 그냥. 저 군의관이 훈련하고 있는데 의무 저거에서 텐트에서 째버린 거야. 아킬레스건 뒤쪽에 있는 데를 그 사이를 아킬레스건은 아니고 이제 살하고 근막 있는 데겠죠? 거기 째버렸어 그냥. 애 뒤집어지고 그 봉화지겸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애들도 까지긴 까졌는데 아직 병이 안 온 거였는데 걔는 이제 진짜로 아팠던 거지. 보통이었으면 외래에 보내고 그랬을 텐데 아마 군의관이 좀 째보고 싶었나 봐요. 그래갖고 양쪽 발 다 째가지고 다 고름 짜내고서 훈련 기간 내내 누워있으라 그래가지고 계속 군의관이 옆에 놓고서 무슨 실험하듯이 드레싱 계속 해주면서 옆에서 계속 쳐다보면서 완전 맨투맨으로 치료해줬던 거 생각나네. 그렇게 실제로 아픈 친구들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아픈지 안 아픈지 긴가민가 하고 있을 때 그 군 병원에 갔는데 진짜 심각한 것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군 병원에 가는 게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뭐 군대 시스템이 원래 그렇게 돼 있으니까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단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군대라는 거는 결국에 TO 싸움이거든요. 군대 전체를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통찰을 하면 그냥 사람 인력 싸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뭐 6개월 가 있어야 되고 막 1년 가 있어야 되고 막 이래. 그럼 차라리 진짜 전역을 해버리는 게 나아.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나 불명예 전역하기 싫다고 끝까지 다니고 싶다고 치료받고서 똑바로 훈련받겠다 그러는데 그럼 그 사람이 6개월 막 3개월 막 이렇게 자리 비우는 그 시간 동안 그 자리에 TO가 없어요. 그러면은 5명이 해야 될 거 4명이 하고 3명이 해야 될 거 2명이 하고 이러는 거예요. 자 그거를 뭐 그거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잠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3명이서 3시간씩 봐야 되는 걸 2명이서 4시간 반씩 봐야 되는 거예요. 밤에 근무를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 예를 들면 벌써 미치죠. 그런 것처럼 아픈 것도 억울한데 그 TO 때문에 눈치도 엄청 보이고 그래서 차라리 누군가 그 군의관이나 아니면 간부들 누가 전역을 권하거나 그러면 빨리 전역하는 게 나아요. 그게 분명 본인에게는 뭐 의병 전역하고 이런 거라서 불명예 전역인 것 같고 그런데 솔직히 그거는 이제 굳이 그거 버팅기고 뭐 말년 병장까지 해서 나올 필요 없어요. 20대에 다치고 아프다 그래서 무슨 그 만화 드래곤볼에 나오는 피콜로처럼 재생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그런 게 있으면은 무조건 보고를 통해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글 쓰는 재주가 없어서 글이 재미없고 이상할 수 있어요. 이해해주세요. 이야기는 음슴체로 할게요. 제가 YUB라는 조그마한 배에 탔을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 배에는 진짜 상사 진급을 제때 못해서 20년차 중사로 기관장으로 온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배에 오고 나서 운 좋게 상사 진급을 하고 눈물까지 보인 그런 상사. 때는 이 기관장이 상사로 진급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일입니다. 배는 철판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더운 여름에 에어컨이 없으면 절대로 작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쪄서 죽음. 강화도 인근 해역의 계류, 배를 바다 위에 부표를 걸어서 둥둥 떠서 대기하는 것을 계류라고 합니다. 계류하다가 시간이 되면은 강화도 인근 NLL을 순찰하는 임무를 수행하였고 당연히 에어컨을 풀가동하고 임무를 수행하였죠. 근데 강화도 인근에는 녹조, 해조 뭐 이런 부유물들이 많아서 함정의 에어컨 펌프 쪽에 자주 그런 것들이 쌓였습니다. 당연히 기관부들은 그런 펌프 쪽에 쌓이는 부유물들을 자주 제거해주는 업무를 수행해야 했죠. 근데 이 업무는
펌프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령부나 바지의 입항에서 꼭 발전기 엔진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펌프를 분해한 다음에 부유물을 제거해야 하죠. 출동 중 새벽에 NLL 인근에 계류하고 당직자 제외하고 취침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배에서 하면서 누수 비상 알림음이 미친 듯이 나기 시작했고, 당연히 침실에 있던 모든 인원이 다 뛰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치, 배 빵꾸 난 거니까. 나가면서 갑판장은 뭐 무슨 일이야 하면서 뛰어나갔고, 몇몇 수병들은 배 가라앉는 거 아니야? 배 가라앉는 거 아니야? 하면서 공포에 떨면서 뛰쳐나갔죠. 한미로 점장님 포함한 전원이 모여서 이를 파악하고 난 후에 모두 어이가 그냥 털렸는데, 기관장, 발전기가 팽팽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에어컨이 왜 이렇게 안 시원하냐? 아씨, 펌프나 청소해야 되겠다 하고서 그냥 그대로 펌프를 뜯어버린 것. 당연히 펌프는 작동 중이었고, 펌프를 통해서 해수들이 기관실로 미친듯이 쏟아져 들어오자 당연히 혼자 힘으로 펌프가 올리는 해수를 막을 수는 없고, 이걸 쪼일 수도 없다 보니 흘러 넘쳐서 누수 센서를 건드리게 되었고, 기관실은 물바다가 되었으며 그 엄청난 비상 알림음은 함정 총원이 한미로 뛰어나오게 만들게 된 것이죠. 당시 정장님의 한마디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야, 이씨, 저런 게 어떻게 상상을 한 거야? 당연히 정 총원이 기관장을 속으로 그래서 욕을 하기 시작했고, 기관장은 멋쩍은 웃음을 지으면 아이, 정장님 더우실까봐 이딴 개소리를 중얼거렸죠. 내연병과 내연장은 바로 붙어서 해수를 막아대기 시작했고, 전기장은 바로 발전기를 꺼버렸죠. 우리는 NLL 인근에서 발전기를 끄고 펌프를 연결하고 있는 미친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연병, 내연장, 전기장, 기관장이 붙어서 빠르게 펌프로 연결하고 발전기를 다시 돌리는데 5분도 안 걸렸지만, 당시 작전 중에 심지어 전방에 북한 함정이 그대로 떠있는 상태에서 발전기를 꺼버린 이 충격과 공포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죠. 그리고 당시 함정 펌프 수리 마치고 1시간 뒤에 바로 당직을 서야 했던 전기장은 하루 종일 욕을 하고 있었고, 센서가 너무 시끄러워서 자주 꺼놓았었는데 그날 뭔가 쎄해서 센서를 켜놓았다던 전기장의 신의 한 수는 우리 함정이 침몰시키려는 기관장의 미친 짓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센서가 안 켜져 있었으면 기관장 혼자 막아보겠다고 난리를 치고 배가 진짜로 가라앉아 버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당연히 이 일은 내년 정장이 전역하는 원사이기 때문에 조용히 넘어갔고요. 여기서 각주, 정장 전역하는데 사고 나면은 군인 연금이 통째로 날아가서 다들 그냥 쉬쉬했습니다. 기관장은 한동안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살다가 두세 달 뒤 다시 기가 살살 살았는지 요것저것 건들면서 작은 사고를 지속적으로 치면서 제가 배에서 내릴 때까지 계속 사고를 쳤어요. 그 상사가 아직도 해군의 어느 배에 추기장으로 일할 거를 생각하면 지금 복무하고 있는 후배님들, 그 상사를 제발 피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리즈은 양이님께서 올려주신 썰왕썰래였습니다. 그 해군은 바다 위에 떠있고 거기서 그 배가 침몰되거나 배가 침수되면은 도망을 칠 수가 없잖아. 물론 육군도 뭐 크리티컬한 상황이 터지면은 도망을 칠 수야 없겠지만, 그래도 두 발이 있고 뛰면은 어디로든지 계속 뛸 수는 있으니까 뭐 어떻게든 할 수는 있잖아요. 해군은 이게 배 위에서 뭔가 일이 벌어지고 그 상황으로 인해서 배가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하면은 망망대해 옆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펌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관이 얼마나 큰지 뭐 그런 것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배가 침몰된 정도까지는 아니었겠죠. 만약에 센서가 꺼져 있고 그 안에 관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계속 그냥 물이 새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격벽이 있으니까 뭐 나중에 뭐 막기야 했겠지만 좀 많이 고생을 했지 않을까 그런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펌프가 없으면은 가라앉는 게 아니라 지금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 에어컨 펌프가 제가 봤을 때는 모든 바다에 있는 배들은 모든 쿨링을 바닷물로 해요. 그래서 바닷물을 쭉 한쪽에 빨아들이고 뒤로 뱉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낚시를 가거나 아니면 배를 타보거나 아니면 큰 뭐 펜이나 이런 거를 타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보셨겠지만, 배 옆면이나 배 뒤에 있는데 보면은 연기가 나면서 하면서 물 막 뱉어내는 그런 걸 봤을 거예요. 배가 그냥 떠 있을 때, 아니면 달리고 있을 때 물이 계속 축축축 하면서 물이 계속 나온다든지. 그게 뭐냐면 앞쪽에서 물을 빨아 당기고 시원한 물로 갖다가 엔진이나 아니면 기관을 냉각을 시키고 그 물이 밖으로 뜨거워진 물이 뒤로 나가는 거예요. 뒤나 옆으로. 그게 수냉쿨러죠. 수냉쿨러인데 그걸 달리면서 하고 빨아들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에어컨도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라제이타를 공기로 공냉을 시키는 것보다는 물속에 집어넣고서 확 식혀버리는 게 저 에어컨 가스를 식히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라지에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동관으로 이렇게 몇 번 꼬은 데다가 그냥 해수 집어넣었다가 반대로 빠져나가게만 하더라도 라지에이터만큼의 효과가 낮겠죠. 그래서 펌프가 달려있는 거고 많이 시원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그 해수가 펌프로 계속 빨려 들어오면서 반대쪽으로 밀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이에 있는 펌프를 열어가지고 물이 콱콱콱 하고서 빨려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열어서 쭉 빨려 들어오고 있는 그 힘으로 배 안에다가 물을 계속 집어넣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튼 참 군대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사님 제발 부탁이니까요, 제발 다른 사람 말 좀 듣고 네 마음대로 행동하지 마세요. 이 미친 기관장 땡땡땡 상사님. 애가 3명인 올해 36살 시청자예요. 자, 우선 박수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덕분에 대한민국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래도 원래는 20년 뒤에 전부 중국말 쓰는 건데 그래도 이런 분들 덕분에 그래도 21년 뒤에 쓰게 되는, 저도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3월에 전역하고 그해 10월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하루도 못 쉬고 여행도 못 가고 일만 하고 있어요. 아유, 근데 그게 그 아버지의 삶이고, 또 내 DNA가 뒤로 연결되는 거에 대한 강한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 충동을 전부 그 채워주는 그런 것 중 하나죠. 네, 그 DNA는 본능적으로 원래 영원 불멸하게 살 수 있습니다. 텔로미어라는 거를 까지 않고 노화되지 않고 그거를 계속 묶어놔서 계속 영원히 영생을 할 수 있는데도, 텔로미어를 노화로 인해서 깎아가지고 DNA 구조가 파괴되게 만들어놨어요, 자연적으로. 왜 그랬냐면은 자기가 잘못되어 있는 DNA를 갖고 있는데 그게 영속되는 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결국 다른 DNA와의 결합을 통해서 점점 더 나아지는, 더 적응을 잘하게 그렇게 만들어진 시스템인 거죠. 한마디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결혼하시면 알게 됩니다. 보고형 유튜브를 보면은 공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제가 군대 갈 때는 공군에서 3대 특기만 피하면 참 편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헌병, 두 번째 시설대대, 세 번째 항공기 기체 정비. 특히나 항공기 기체 정비 같은 경우에는 제 주특기였죠. 2008년 1월에 입대하여 2010년 3월 26개월 동안 비행단에서 생활하면서 만났던 패급 병사와 간부들에 대해 한번 써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미친 병아리 A. 제가 상병달기 2달 전쯤 7기수 아래 7기수 아래 후임이 들어왔습니다. 3명이 왔는데 한 명은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한 놈은 멀쩡한 놈, 한 놈은 문제의 미친 뺑아리 A. 무슨 질문을 하면 초점 없이 돌아가고는 눈, 대답을 안 하고 쭈뼛쭈뼛 계속 눈치만 보던, 하필이면 그놈이 저희 중대 저희 정비반에 오게 됐어요. A를 데리고서 비행기 정비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가르치는데, 열을 가르치면 3을 배우는 놈이었죠. 저를 따라 2주 정도 비행 정비 업무를 하던 중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번 이글루에서 비행 지원을 준비하면서 신호를 주면 비행기 통로로 가서 깃발을 들어가지고 차량을 통제해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이글루에서 비행기가 나와서 마지막 점검을 기장님이 하시고 저는 그 A에게 가서 깃발들을 올리고서 신호하고 있어, B 위치에 가서 라고 설명을 했죠. A 위치에는 저희 정비반 반장님 준이님께서 통제하고 계셨고, A 위치, 저는 가기가 애매했고 A가 달려갔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놈은 살짝 돌아서 B 위치로 가야 했지만 직진으로 옆도 앞도 안 보고 그냥 달리기 시작하는데, 하필 이 비행기가 기장님과 마지막 점검을 끝내고 출발하던 차였습니다. 자, 여기가 본인 위치고 A에서 차량 통제를 해야 되는데
A는 B에 가서 통제를 해야 되고 본인은 여기 있고 A에는 정비반 반장님 준이님께서 여기서 통제하고 있었대요. 이 비행기 나오는 걸. 근데 A가 비행기가 스로틀을 당겨서 속도를 내고 앞으로 가고 있는 차에 비행기 앞으로 달려들게 됐습니다. 그 결과 비행기는 급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엄청나게 꿀렁거렸고 차가 급브레이크 밟으면 뒤가 붕 떴다가 내려앉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비행기가 그렇게 됐었죠. 그 때문에 비행기에 오류가 떴고 그날 비행기의 스케줄은 모두 취소가 됐고 그날 군수 전대장 대령님까지 오셔서 사건의 전말을 듣고 노발대발하셨지만 그놈 어깨에 노란색 스마일 마크 견장을 보고 모두가 용서했죠. 그리고 저는 그 오류가 났던 부속을 2주에 걸쳐 수리를 했고 몇 번의 테스트를 거쳐 비행기를 다시 정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참고로 감독관 준이님께서 A랑 면담을 하셨는데 항공기 정비가 너무 싫다, 자기 사무실에서 일하고 싶다 라고 했지만 저희 진행관님께서는 저런 놈이 사무실에 있으면 난 때려치고 전역한다 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죽을 뻔했네요. 비행기에 깔릴 뻔했네. A가 왜 A가 A 쪽으로 뛰어가면서 비행기 앞으로 지나갔을까? 옆으로 이렇게 삥 돌아가면 되지. 비행기가 이렇게 크게 돌아야 돼서 앞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꼈나 보다. 에휴. 두 번째 이야기, 암살자 A. 제가 상병이 꺾였을 즈음 제 정비반에 제 위로 1명, 제 아래로 6명 있었습니다. 공군 특성상 주 5일 근무제였기 때문에 금요일 오후 마지막 항공기 점검을 마치면 정비반 막내들 2명이서 그 이글루를 돌면서 폐유와 보루를 수거해서 폐유는 버리고 보루는 주말에 다 씻어서 말려놨죠. A와 후임 1명이 그 일을 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점호를 마치고 같은 중대 중사님이 당직사관으로 오셔가지고 12시까지 연등을 얻어내서 TV를 보다가 잠을 잤죠. 자고 있는데 새벽 2시 당직부사관인 제 후임이 저를 깨우는 겁니다. 뭐야? 하고 물으니 당직사령이 왔는데 저를 데려고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당직사령이 왜? 당직사관실에 가서 자초령을 들어보니 암살자 A 이놈이 연등이 끝난 새벽 2시에 자기 혼자 그 보루를 가지고 1층 화장실에서 불을 환하게 켜놓고 보루를 씻고 있던 겁니다. 왜? 왜 이걸 새벽 2시에 해? 차를 타고 비행단을 돌던 사령님은 불이 켜져 있는 화장실에 들어갔고 혼자 보루를 씻고 있는 A를 데리고 2층 당직사관실로 올라왔고 참고로 1층은 중대 건물, 2층은 생활관 건물이었죠. A놈이 당직사령에게 말하길 글쓴이가 새벽에 보루를 씻어놓으라고 해서 씻어놨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억울하다 못해 누가 이렇게 밤늦게 씻으라고 하겠냐면서 주말에 씻어두라는 건데 저놈이 오해를 한 거라고 했고 당직사관님도 얘가 이해를 좀 잘못한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럼 대대에서 알아서 잘 해결하라고 사령님이 던져놓고 가셨죠.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날 아침 대대장님을 만나서 전 결백을 말했고 그놈을 제외한 저희 정비반 전부가 저랑 같은 말을 했고 그놈만 말이 달랐습니다. 그놈이 저를 암살 시도하려고 했던 거죠. 이후 이놈은 제가 전역하는 날까지 후임들에게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유령처럼 지냈죠. 정신이 이상한가 왜 저러지? 세 번째 이야기, 돌아버린 중위진. 소위란 얘기죠. 제가 전역이 2달쯤 남았을 때 2010년 1월 대대본부의 통제실장이라고 중위치인 소위가 하나 전입을 왔습니다. 그놈이 생긴 거는 멀쩡하고 나이는 저보다 2살 많은 25살 형이었죠. 그 중위치인 놈 온 기념으로 퇴근 후 부대 밖 식당에서 대대장, 행정계장, 각 중대장, 주임원사 이렇게 모여서 회식을 했는데 그 당시 우리 대대장 소령 진으로 저희 중대장 하다가 진급해서 대대장으로 올라가 계셨고 나이가 40이 안 됐었죠. 그리고 주임원사님 군생활을 26년 48살이셨습니다. 부사관과 장교들이 그런듯 부대 내에서 서로 올려 말하고 밖에서 밥 먹고 술 먹고 그럴 때는 반말을 좀 섞고 막 이럴 때였죠. 문제는 회식을 하고 다음날 이 중위 진놈이 어제 회식을 하면서 부사관인 주임원사가 장교인 자기에게 반말을 했다고 자기 기분 나빴다고 헌병대에 신고를 해야겠다고 대회장님을 찾아갔고 대회장님은 아야 그냥 넘어가자. 나도 형님 동생 하는 사이인데 네가 신고를 하면 되겠냐 하면서 말렸지만 이 중위 진놈 정신이 나갔죠. 막무가내로 헌병대에 신고를 했습니다. 헌병대에서 조사가 나왔고 조사 결과 이 주임원사님은 경고 조치를 받았죠. 하반기에 준위로 진급하실 분이 기분이 참 상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중위진은 대대에서 벌인 A랑 같은 유령 취급을 당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저녁 4일 전에 영창을 보내려 했던 암살자 중위진. 저녁이 드디어 정확히 4일 남은 그날은 눈이 와서 비행 스케줄은 없고 비행단에 행사가 있다고 대대의 모든 병사가 차출해서 행사장의 자릿수를 채우라고 해가지고 저는 대대본부에 전화해서 후임에게 우리도 가야 돼? 라고 했더니 안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길래 알았어 라고 하고 동기 8명이랑 한방에서 TV나 보면서 쳐누워서 놀고 있었죠. 그렇게 TV 보고 놀고 있는데 대대본부에 통화를 듣고 있던 이 중위 진놈 방문을 발칵 열고 들어와서는 니들 뭔데 행사장 안 갔어? 니들 명령불복종으로 영창 보낼 거야 어? 그렇게 알아. 그러고는 대대로 따라오라고 그러고서 저희 8명을 대대본부로 끌려가서 서놨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온 대대장님 전 저희 중대장님이 뭐야 뭔 일이야? 얘네 왜 이렇게 서있어?
라고 하니까 중이진 놈 행사를 안 가고 내무실에서 놀고 있어서 잡아다 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대대장님께서는 야 얘네들 26개월 동안 아침 6시에 못 돼서 출근하고 늦을 때는 저녁 12시까지 넘어서 그 비행 지원하고 힘들게 일한 애들인데 그 행사 따위 안 가는 게 뭐 어때? 다음 주면 전역하는데 그게 문제야? 하면서 성질을 내셨고 이 중이진 놈 거기에 지지 않고 그래도 처벌해야 될 건 해야 합니다. 대장님은 야 내가 말년들은 행사 가지 말라고 대대본부 행사병사에게 지시했으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아 라고 거짓말까지 하시면서 저희를 감싸주셨고 처벌받지 않고 무사히 전역했습니다. 전역하고 전 바로 회사를 다녔어요. 5개월쯤 지나서 여름에 철야 작업을 하고 아침 9시에 퇴근을 하는데 그 암살자 중이진 놈이 보이는 겁니다. 긴가민가해서 차를 돌려서 한번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그 놈이 여자친구랑 놀러 왔길래 창문을 내리고 한마디 해줬습니다. 야 저녁 안 했냐 아직? 진급은 해겠냐 네가? 이러고 다시 차를 돌려서 퇴근을 했죠. 밤새 철야 피로가 싹 풀리는 한마디였어요. 이상입니다. 이 썰이 올라간다면 제 초반 파견 갔던 패급 병장이 13억짜리 수리비 병아리에게 넘겨서 개판났던 썰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가 샌님께서 올려주신 썰렁썰레였습니다. 패급 병사들 다룬 썰을 보다가 저도 한번 써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써봐요. MSG 없어요. 여러분 군생활 중에 기억나는 패급들이 있었나요? 제 군생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패급 동기 이야기입니다. 전 비교적 최근 군번인 이땡년도 군번이죠. 딱 코로나 시기에 겹쳐서 군입대를 하여 군 훈련소에서 화생방 훈련을 안 하는 등 나름 편안하게 군생활을 했습니다. 훈련소에서 나와서 사단 보충대에서 일주일 동안 교육을 받은 뒤 예하 연대 혹은 여단으로 자대 배치를 받았죠. 배치받은 뒤 저도 단체 생활에 익숙해진 터라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름 군생활에 적응하기도 했고 선임 동기들과 친해졌을 때 일병 3, 4호봉 시절 이야기입니다. 연대 전체가 전술 훈련을 하는 RCT라는 게 있던 날인데 하필 훈련이 있던 주 저희 중대가 5대기 임무를 수행하는 중이었고 저는 보직인 M60 사수라서 원래 5대기를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하필 5대기에 배치될 인원이었던 제 동기가 병영식당 보조로 들어가게 되면서 제가 대신 들어가게 되었죠. 그렇게 RCT 훈련 당일 저와 5대기 인원들은 아침부터 울린 상황 때문에 긴장하며 비상벨이 울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비상벨이 울리고 저희는 다른 인원들은 생활관에서 대기하는 시간부터 장구리를 갖춰야 했고 영내에 산을 타기 시작했고 겨우겨우 다른 대대가 침투했던 거주자를 붙잡아서 그렇게 오전 훈련이 끝났습니다. 여담으로 이날 오전 훈련이라 지급받은 야투경은 달 필요가 없다, 달아야 된다 라며 분대장과 실갱이를 벌였고 한낮 일병 짬찌끄레기였던 제 의견은 묵살당한 채 저희는 야투경을 단 채로 산으로 올랐죠. 그렇게 야투경을 달고 가자 한 분대장은 부속품 하나를 산 중턱에서 잃어버렸고요. 그렇게 오후 철야 훈련까지 마치고 녹초가 된 몸으로 잠을 잔 후 다음 날이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난 후라 저희 부대는 하루 전투 휴무인 날이었고 저희는 그래도 5대기라 점심쯤 일어나서 군복을 입고 밥 대신 사발면 먹으면서 물 올려놓고 제 맞선임 동기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노가리 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까 말했던 부속품을 찾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모신다는 것이 겹쳐서 좀 열받아 있는 상태였고요. 그렇게 사발면을 먹고 있던 중 문제의 다른 중대 동기가 저희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이 동기를 A라 칭하겠습니다. 그 전부터 일하기 싫어하고 이기적이었던 A를 이미 꺼렸기에 오지 말았으면 했으나 결국 다가와서 남의 의자에 앉아 투덜거리기 시작하는데 A 라비쉬 어제 훈련했는데요. 오늘 또 근무 들어가네. 저희는 어차피 한 번 들어가면 쉬지 않냐고 가라고 눈치를 줬지만 동기는 이 한마디를 더합니다. 야 그래도 너네는 전투 휴무 따로 받는 거 아니야. 5대기 개꿀빠네. 이 말에 이미 열받아 있던 전 그 동기에게 막 뭐라고 했습니다. 넌 라비씨 5대기 앞에서 꿀빤다가 할 말이냐? 양심이 뒤졌네 라비씨가 평소에도 하는 거 또 없는 라비씨 뭐라면서 화를 막 냈고 화내는 절 처음 본 옆에 있던 맞선임은 당황한 눈초리로 저를 말린 뒤 한마디 했습니다. 야야야 적당히 해 진정해. 야 에이 너 라비씨 너 나들으라고 한 말 아니야? 어? 라비씨 너 꺼지고 이따 보자. 이때 전 군생활 중 처음으로 진심으로 화를 냈고 이때부터 A를 극혐하게 되었죠. 그 후로도 A는 여러 차례 민폐를 일으키면서 패급으로 찍혔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몇 개월 후 부대 개편으로 인해 TO가 이리저리 막 바뀌면서 튕겨다니게 되었는데 A와 제가 같은 생활관을 쓰게 되었어요. 연대가 여단으로 승격하는 행사날이었습니다. 전날 저는 밤샘 근무를 섰기 때문에 근무 취침 중이었고 거의 기절하듯이 누워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주변이 막 시끄럽더라고요. 가만히 누워서 들어보니 선임들이 A의 선임들과 A를 갈구고 있었습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지만 저도 슬며시 일어나 가만히 앉아 있었죠.
그렇게 A를 갈구던 선임이 A를 끌고 나가고 전 그 A의 맞선임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뭔 일입니까? A 또 뭐 이상한 거 뭔 일 저질렀습니까? 아이 저기서 승격식에서 대대깃발 지랄 발광하다가 기대 부러뜨려 먹었어. 그렇습니다. A는 큰 키 때문에 승격시에서 대대 기수를 맡게 되었는데 A가 행사 시작 바로 전 대기 시간에 대대 깃발을 창처럼 막 휘두르면서 장난을 치다가 선임 2명의 머리를 팍팍 치고 바닥에 내리 찍으며 기대를 반으로 분질러 먹은 거였죠. 심지어 그냥 승격식이 아니라 연대장님이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되어 새로이 오시는 여단장님의 취임까지 같이 하는 두 행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거였는데 간부들이 중요하게 여기던 행사에 그런 짓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조자룡이야? 심지어 기대를 반갈죽을 해버린 것도 모자라서 기대를 고쳐보겠다고 반토막난 기대를 들고 행사 시작 전에 갑자기 뛰쳐나간 거죠. 그 모습을 바라보던 대대장님의 얼굴은 실시간으로 악귀처럼 일그러졌고 어찌어찌 행사를 마친 뒤 돌아온 선임들이 A를 뒤지게 갈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이 A는 저희 대대의 신짜오라고 불리게 되었고 더더욱 개패급으로 낙인이 찍혔답니다. 제가 그 주변이 없어서 어떻게 재밌었나 모르겠네요. 반응이 좋다면 다른 썰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프리카TV 역캠한테 고소먹은 패급 선임, 부대 레전드 괴담, 코로나 시절 군인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글보글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 잘 봤습니다. 군대에서 뭐 패급 한둘이 아니죠. 단 이제 저런 행사 있을 때는 패급들도 좀 조용한 편인데 저렇게 난리 부르스르 경우는 거의 없는데 참 사람이 좀 그런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눈치가 없는 게 아닌가. 예. 저 세 가지 이야기 들려주실 것 중에는 아프리카TV 역캠한테 고소먹은 패급 선임 이야기가 재밌겠네요. 저런 거는 보통 이제 사이다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군대도 사람 사는 곳이라 군대에 가면은 뭐 다들 막 똑바로 일하고 막 다 정신 딱 똑바로 무장돼 있고 사회생활 똑똑하게 하는 사람들만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그렇게 생각하고서 군대를 가거나 아니면 군대에서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이상한 애들 많아요. 개 이상한 사람들 진짜 많고 한 5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이상한 애들이에요. 뭔가 하나 똘똘한 것 같은데 뭐 하나 비어있어 막. 근데 하나 조금 제가 이게 고정관념 같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실제로 안 그런 친구들도 많았겠지만 이게 왜 회사 같은 데서 보면은 학벌을 보잖아요. 학벌을 본다는 거 이유는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뭐 이런 것도 보는 것도 있지만 주어진 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서 얼마 동안 인내를 했나를 보는 거거든요. 사실 회사에서 학벌을 본다는 건 그 뒤에 숨어있는 배경이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군말 없이 앉아서 그 어떤 프로젝트나 뭔가 자기한테 과업이 주어졌을 때 그거를 의자에 앉아서 얼마나 엉덩이를 붙이고서 공부를 해. 서서 걸어다니면서 공부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 회사에서는 앉아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밖에 나가서 놀고 밖에 나가서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는 뭐 이제 영업직이 그렇지만 영업이 아니라 그냥 사무직을 뽑는다 그러면은 거의 보통은 그냥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뽑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쪽을 많이 본다고 보거든요. 그거를 증빙하는 게 학벌이라고 봐. 얼마나 오랫동안 앉아있고 얼마나 자신을 인내했냐. 실제로 군대에서도 학벌이 좋으면은 행정병으로 끌고 가요. 행정병이나 아니면은 뭐 대대 CP병이나 뭐 1호차 운전병 막 이런 걸로 막 뽑아가. 간부들이 자기 옆에 두려 그래. 마치 삼국지 같은 데서 뭐 순욱이나 순유 뭐 제갈량 막 이런 사람들 막 방통 이런 사람들이 옆에 참모로 있듯이 20대 초반인 병사들 뭐 학벌 보고서 좋은 애들 좀 머리 똑똑하고 좀 이렇게 일 잘할 것 같은 애들은 자기들이 데려가서 행정병으로 써버린다고. 근데 그런 애들 보면은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그냥 행정병 TO여서 온 애들이 있고 똑똑한 것 같아서 행정보급관이나 뭐 중대장이 뽑아가지고 행정병에다 갖다 놓은 애들이 있어요. 저 있을 때도 이제 한국에서 내노라는 그런 학벌 갖고 있는 친구들이 한 2-3명이 행정반에 있었는데 엄청나게 밤새도록 일을 시키고 맨날 그렇게 업무를 주고 그랬는데도 애들이 뭐가 안 나. 많이 힘드냐? 야 고생 많다 야 며칠째 밤새냐 이러면 뭐 괜찮습니다. 뭐 이러다가 조금 쉬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뭐 약간 이런 식이야. 약간 되게 애들이 수더분해 그냥.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윗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냥 모나지 않았어. 근데 행정병으로 왔는데 학벌이 안 좋아. 학벌이 안 좋은데 그냥 행정병으로 왔어? 뭐 하고 다니냐면 뒤에서 개법연이
근무 요즘 빡세시지 않습니까? 그치? 저 PX 사주시면 근무 바꿔드리겠습니다. 막 이딴 짓들. 잔머리 장난 아니야. 잔머리만 쓸라 그래. 이렇게 애들이 그냥 원래 있는 임무를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계속 그 진행하면서 퀘스트 깨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과업을 깨고 이러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요걸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해가지고 잔머리 계속 굴려가지고 막 선임들 막 그 위에 올라 군림하려는 막 그런 것들이 막 보여. 재수없어. 걔 난리치죠. 지금 선임하고서 딜을 하는 거야? PX로 따라와봐. 뭐 해줄 수 있는데 계속 매겨. 막 이제 막 입에서 막 무슨 고문당한 사람처럼 막 불어 막 근무 바꿔줄 수 있고 막 뭐 할 수 있고 뭐 휴가 뭐 어떻게 막 좋은 날 할 수 있고. 그래? 네가 그런 능력이 있어? 그렇게까지? 다른 사람들한테 아무런 그런 거 없이 먹고 싶은 거 우선 다 먹어봐. 마치 온라인 게임 같은 거 하는데 나만 갑자기 발견한 히든 퀘스트 같은 느낌?